개발을 반대하셨어요. 고향이 사라지는 게 싫어서. 네, 그런데도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주민들은 공공분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니까 속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에서도 화천대유 특혜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문제를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보도국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됐다. 네. 검찰이 상당히 신속하게 소환조사 체포하자마자 영장 청구했고 영장 발부됐고 네.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의 어떤 방향, 갈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네요. 네, 사실은 조금 좀 이게 일반적인 다른 수사와 비교해 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먼저 체포하고 구속한 게 조금 순서가 바뀐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업자 쪽, 이제 돈을 줬다, 또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는 사업자 쪽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아갔다,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보이는 이제 공무원 쪽을 조사하는 것,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신병처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건은 뭐 검찰이 특별수사팀, 뭐 이렇게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다른 사람보다 유동규 전 본부장부터 소환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한 차례 안 나오니까 바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을 시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한 중반 이후에 정도 나타날 일인데 이게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검찰의 이런 수사라고 한다면 네. 화천대유 소유주라는 김만배 씨를 먼저 조사하고 네. 가령 김만배 씨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영장 청구도 먼저 하고 예. 김만배 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 수사하고 이러는 게 일종의 순서였는데 이번에 네. 그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단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지금 화천대유 내부 관계자가 여러 명, 지금 핵심 관계자가 여러 명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명이 이 정영학 회계사라는 분인데 네네.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내용이 화천대유 내부의 사정, 또 당시 인허가 과정, 또 그리고 뇌물 공여 정황이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녹취록을 지금 검찰에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천화동인 5호 뭐 대표로 돼 있는 말이죠. 네, 천화동에 예. 오고 뭐 이 사업을 대장동 사업 설계를 초반부터 관여했던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회계사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녹취록을 내부 증언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냈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워낙 탄탄해서 일단 유동규 본부장을 체포하겠다, 이런 체포하고 구속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굉장히 사실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외부에서 발언을 하고 또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급하게 이제 구속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왜 이제 순서 얘기를 드렸냐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했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 거의 99% 확률로, 거의 100% 확률로 검찰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배임하고 이제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다면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윗선이 있느냐, 과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특혜를 몰아주는 일 또는 뇌물을 받은 막 큰 액수의 뇌물을 받는 일을 혼자 책임지고 혼자서 한 일이냐, 아니면 그 윗선과 공모했거나 윗선의 지시를 받았거나 최소한 윗선이랑 상의를 한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 전체 또는 좀 넓게 말하면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이제 검찰은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를 곧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기사도 나왔던데 말이죠. 뭐 뇌물 받은 사람
구속했으니까 뇌물 준 사람 조사하는 거면 당연히 5억 원이 지금 뭐 영장에 예, 들어가 지금 있다는 거죠? 영장 혐의 내용 중에서는 이제 영장 혐의가 좀 8억 원인데 그중에 5억 원이 김만배 씨 측에서 건넌 거죠. 예. 예. 어차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씨부터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유동규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공개를 해서 뭐 공개 아닌 공개가 돼서 이미 범죄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은 단계 건너뛰어서 바로 이제 유동규부터 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구속된 이상 돈을 준 쪽인 김만배 씨도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유동규 씨하고 예를 들면 유동규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담당자라고 하면 그 카운터 파트너는 김만배였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보는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끄는 화천대유에 엄청난 수익을 몰아줄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데 유동규 씨가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면 김만배 씨는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김만배의 조사는 그건 뭐 필수 불가결한 거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느냐. 양쪽 사이드에 있는 관 쪽에 있는 유동규, 그다음에 민 쪽에 있는 김만배, 뭐 정영학 뭐 이렇게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유동규 윗선 그러니까 성남시 쪽으로 올라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가정이 여기까지는 이제부터는 가정인데 결국 이제 성남시라고 하면 나중에 저 최종 책임자였던 당시에 그 본인이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했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얘기하는 얘기인데 죄명이 두 개입니다. 뇌물하고 업무상 배임이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죄명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이재명 이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 죄명 얘기하니까 예. 또 오해하실까 봐. 예, 유동규 씨의 죄명이 뇌물하고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 혐의적으로 뇌물 가지고서는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이재명 후보를 조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뭔가 흔적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 유동규 씨가 받아서 무슨 돈이 뭐 딴 데로 흘러가는 뭐 흔적이라도 있어야 조사하지 말든지 하지. 아직까지 그런 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가지고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조사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배임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결국서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민한테 엄청나게 수익이 몰아갈 것을 알면서도 이 구조를 쌌다라는 게 혐의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딜을 최종 책임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했고 서류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인을 했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구조가 이렇게 민간한테 몰아준 거 모르고 사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사인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후보님 당시에 책임져 사인하셨는데 이 유동규가 김만배랑 작당해서 구조 이렇게 짠 거 나중에 김만배 측에 엄청나게 수익을 몰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알고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신 거예요. 이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 형식장으로는 왜냐하면 사인한 게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재명 씨 사인한 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 또 어떤 겁니까? 그러니 나중에 예. 그 이제 이미도 공개가 된 건데 성남시의 내부 이제 최고원 결제 문서 예. 보면 당시 시장이기 때문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딜에. 예. 근데 그게 사인한 게 이재명 시장이 잘 모르고 이 딜이 이렇게 된지 모르고 본인은 정말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관이 들어가서 이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거 여기까지만 파악하고 사인했다고 하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뭐 무능 뭐 이런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건데 알고 유동규가 지금 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오케이 자 밀어붙여 하고 사인했다면 배임의 공범이잖아요. 그걸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뇌물 부분이야 뭐 이재명 당시 시장 쪽으로 뭐 돈 간 흔적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업무상 배임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면 기고 오면 오고 X면 X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한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도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 혐의를 본다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들어가 있는 만큼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당시의 정책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원칙적으로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말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 받았다는 게 이미 영장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바로 뇌물, 이른바 정관계 로비 의혹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막대한 이익을 민간 개발업자들이 받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추정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돈을 받고 인허가에서 편의를 봐준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 누가 또 있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수사에서 밝혀야겠죠? 그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중간 예? 이게 상당히 초반부에 중간 단계에서 벌어질 일이 왔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인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 대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는 최고위급 관계자의 뇌물과 배임 혐의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사장 직무 대리니까 사장이라고 보면 당시 사실상 그럼 그 윗선은 사실 성남시 관계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려면 이제 수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보다도 더 윗선 성남시 쪽으로 수사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수사를 검찰이 얼마나 어떻게 할지 또 이게 실체적 진실이 과연 정말 관여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없던 있던 그걸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검찰이 밝힐 수 있을지 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해줄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예. 것 같아요.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 그 김만배 씨가 평소 좋아하던 형님들이라고 해서 고문으로 대거 네. 모신 네. 뭐 박영수 전 네. 특검이라든가 권순일 전 대법관 네. 이런 법조인들의 역할 예. 과연 법조 뭐 브로커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김만배 씨 화천 대유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언가 뛰었다. 네. 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도 이번 수사는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를 쪽으로 향하는 인허가 로비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화천대유의 고문 또는 화천대유의 자녀들을 취직시킨 법조인들 관련한 이들의 역할에 대한 법조계 로비 의혹인데 이 법조계 로비 의혹은 아마도 인허가권하고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아무리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대신에 뭐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예컨대 그중에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뭐 이재명 도지사의 판결과 관련성 의혹 등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 뭐 소유주였던 김만배 씨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전후해서 굉장히 자주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갔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될 거고 그밖에 지금 뭐 여기서 큰 액수의 돈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뭐 사건과 관련된 역할인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역할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별도의 축으로 검찰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예, 앞으로 검찰이 해야 될 내용이 참 많은데 말이죠. 지금 보면 김태현 변호사, 이 수사가 원래 검찰, 경찰, 뭐 공수처에도 고발장이 갔었는데 역시 검찰이 전단팀 구성해서 수사를 시작하니까 경찰보다는 검찰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죠?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예. 뭐 이런 것들 통 공수처 설계 예. 이런 걸 통해서 현 정부의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일컫는 그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첫 번째 큰 사건일 거예요. 모든 정치권 또 서초동과 여의도 이 세종로까지 다 주목하는 수사는. 그런데 지금 검찰에도 경찰, 공수처 세 기관에 다 들어간 경찰, 검찰 다 들어간 건데 아무래도 검찰에 들어가니까 수사도 좀 빠르긴 빠르죠. 뭐 이 검찰이 뭐 누구 라인이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특수수사 또 공안수사 이 대형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력이 경찰에 탁월하다는 건 그건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었고 하나 재밌는 건 여당에서 이제 검수완박 일부 의원들이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당은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지켜보자 뭐 이렇게 말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은 검수완박이 맞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왜 지금 뭐 검찰 수사 라인이 뭐 누구랑 가깝다 이건 다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경찰은 저 FIU에서 준 자료 가지고 3, 4개월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 검찰은 시작하자마자 타타탁 해가지고 신병 확보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론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뭐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던 검수완박이라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생각 좀 하게 하죠. 알겠습니다. 임찬용 기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또 다른 이 부분 말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지적을 하자면요. 지금 공수처에도 이 사건 관련된 고발장이 여러 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맞는지 공수처가 이 이른바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한 모든 고발 사안이나 이런 건 다 검찰에 맡기고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하겠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뭐 맞습니까? 그런 취지의 입장을 사실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근데 이 부분이 좀 의아한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천대유 의혹에 관련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성남시 관련 인허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인허가 관련 의혹. 네. 또 하나는 이제 법조계 고위인사들, 전직 법조계 고위인사들의 법조계 로비 의혹인데 첫 번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법률상으로 뭐 약간 논란이 있지만 이 법조계 전직 고위 검사, 전직 고위 법관의 부패 의혹이라는 거는 공수처가 만들어진 그 존재 이유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로 가장 큰 법조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부분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공수처에서는 인력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 과연 이게 지금 그러면은 뭐 고발 사주 의혹은 이미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니까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는 그런 혐의가 불거졌는데도 뭐 인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 공수처라는 게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건지. 전 특검, 전 대법관이 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전직 검사장, 예. 전직 대법관. 다 이게 사실은 공수처에게 우선적인 수사 관할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고위 경찰관, 전현직 고위 법관, 고위 검사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공수처가 하기 위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런 거는 인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못한다라는 거는 좀 쉽게 납득이 안 되죠. 뭐 임찬호 기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또 공수처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과도기에서도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중요한 것은 뭐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만큼 대선 전국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다음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사안이기 때문에 말이죠. 수사기관의 책무가 특별히 큰 것 같은데. 자,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그동안 언론과 또는 경찰에 조사받으러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의 영장에 담긴 내용이라든가 여기에 이 사람들 거짓말한 것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아니 개입한 게 아니라 개입할 수 없게 다 프로세스가 돼 있다니까요. 저도 왜냐면 이 사실을 자체 대장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만 하지 세부 내용도 실무 내용 몰라요 전혀. 그래서 나는 100% 기자로 알았죠. 전혀 대장동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뭐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김태현 변호사도 뭐 방송도 오래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이 불거지고 그 사건에 연관된 핵심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할 때나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나 보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가 검찰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거고 그러면 제 무혐의가 드러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10중 8구는 영장이 청구가 되고 구속이 돼요. 이번에도 지금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가 김만배 씨 지금 영상에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 했던 말들이 검찰의 영장에 담긴 내용으로만 보면은 뒤집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글쎄 이런 겁니다. 뭐 인간의 그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인간의 본성인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들이대니까 저는 아닌데요, 저 무혐의인데요, 잘못 없는데 뭐 이러고 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검찰 들어가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또 그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여러 또 뭐 언론 매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인들은 피할 수 없지 않았겠어요. 뭐 인터뷰할 당시만 해도 설마 뭐 나오겠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워낙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 들어가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건 설사 가정입니다. 검찰이 나 이 수사 하기 싫은데 봐주고 싶은데 라고 해도 가정이에요.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
검찰이 다른 거 언론도 다 모르고 검찰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에이 눈 딱 감고 덮자. 캐비넷에 넣어놓을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미 검찰 들어가기 전에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사항이잖아요. 정영학 씨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저 유동균이 뭐니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고 검찰도 어떻게 뭐 선처해 줄 수도 없는 거죠. 사건 자체가. 정영학 회계사 말이죠. 그 녹취록을 뭐 19개인가 제출했다는 거고 SBS 뉴스 보면 그중에 뭐 13번째 녹취록이 가장 중요하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말이죠. 정영학 회계사는 일종의 뭐 플리바게닝 이런 걸 검찰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정확히 뭐 플리바게닝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했다면서요? 예, 그 수사에 협조한 거는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정영학 회계사 측의 측근 등에 따르면은 정영학 회계사가 이 녹취록을 만든 게 애초부터 자기가 혹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까봐 자기는 법적 책임이 이제 없거나 최소한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이제 플리바게닝이라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주된 책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된 책임자로 여겨질 만한 증거들을 냈다고 봐야겠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뭐 폭행당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정영학 회계사를 폭행했다라는 기사가 있고 그거에 예.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 측도 때린 사실은 있다. 근데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아마 정영학 씨는 이런 생각도 예. 했을 거예요. 뭐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가 다 나온 건 아닌데 언론 보도를 보면 각자 롤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워낙 재건축 쪽에서 경험이 많은 회계사이다 보니 전반적 이 구조 자체를 아이디어를 내고 예를 들어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 민관 합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설계를 한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요. 그게 맞다고 하면 네. 정영학 회계사 입장에선 이 딜을 하다가 뭐 이 누구죠? 유동규 씨랑 뭐 김만백 씨랑 뭐 싸우고 수익 배분 뭐 문제 나고 이런 거 보면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문제가 확 터지면 야 이거 누가 설계했어? 정영학이 했는데요?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 이제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아마 본인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을 거예요. 설계는 내가 했을지언정 최소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만배 씨한테 돈 받고 일부러 우리한테 이익을 몰아주고서 구조를 저렇게 짰다. 그러니까 배임은 그쪽이고 뇌물도 그쪽이고 난 모른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아마 이거를 녹취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 전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뭐 기획본부장을 네. 했다. 그 전에는 뭐 아파트 리모델링 뭐 조합에 뭐 조합장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선거를 돕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과거 이력과 관련해서 지금 뭐 건축사 사무소 재직했다, 거짓 이력 의혹이 있다라고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사실은 저 사무소에서 운전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보도가 있죠. 제가 예. 확인을 정확히 못 해봤습니다. 그게 뭐 또 다른 뭐 내용으로는 무슨 다른 사업 뭐 철거업인가요? 뭐 이런 것도 뭐 했다는 여러 가지 그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뭐 그게 보면은 뭐 관악구 의회로 소위록에 속기록에 그런 예. 말이 있다는데 이게 뭐 동명이인인지 예. 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 자, 그러면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이번 주말이 지나면 아마 대통령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큰 이재명 지사.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 조사도 불가피하다. 법적 기자도 그렇게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단은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갈 거면 일단 그 전에 성남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뭐 이제 성남시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하든가 뭐 아니면은 뭐 성남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가 먼저 선행돼야겠죠. 뭐 최소한 대선 주자급의 또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 성남시 또는 나중에 경기도에서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을 조사하려면은 그 전에 뭔가 여러 가지 사전 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예.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뭐 지금 이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남욱 변호사 그리고 아까 녹취록을 제출했다가 나오는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김만배 씨 이렇게 3명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추천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일한
정모 변호사. 예. 뭐 그 사람은 근데 이제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라기보다 예. 그건 이제 유동규 본부장과 이제 화천대유 그렇죠. 쪽의 연결고리 쪽이고 그건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민관 합동 개발에서의 어떤 고리 역할을 한 것 아니냐 뭐 예, 이런 그런 의혹을 받고 예.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지금 여러 차례 이미 조사를 받았고 남욱 변호사도 당연히 만약에 뭐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일이 지금 발생한다면 기소를 하거나 뭐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은 남욱 변호사도 결국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김태원 변호사가 보기에 법조인이고 또 형사 사건도 여러 차례 변호했을 텐데 이번 사건 이제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면 뭐 복잡하게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게 이재명 지사나 또는 유동규 씨가 말하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화천대유라는 데가 시행사로서 쉽게 얘기하면 시행사로서 위험 부담을 지고 사업을 했는데 부동산이 예상치도 모르게 뻥 올라가지고 수익이 그냥 많이 난 건지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딜 구조를 짤 때 이 화천대유 쪽에 엄청난 수익이 올 것을 알았으면서도 거의 묵인하다시피 해서 몰아준 거나 마찬가지냐. 그거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수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각종 언론에서 말이죠. 이 사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 상황과 연관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 같으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 의원들, 뭐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고 피의 사실이 왜 공표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할 법한데 요번 사안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현장에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네. 오히려 검찰이 지금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입을 좀 다물고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근데 다만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자들이 밖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변호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히려 저희는 별개로 오히려 거꾸로 이건 오히려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게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일정 부분을 공개할 수가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근데 이 사건만큼 공적인 이익이 걸려 있고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사건이 없는데 지금 그런 위원회를 열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실제로 공보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사건과 달리. 그럼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사안의 어떤 수사의 공정성 또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의 오히려 피의 사실이라든가 수사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안이지 이게 무조건 피의 사실을 안대하고 닫아놓고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대단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검사가 먼저 들어가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 기사도 나왔고 네. 휴대전화 던져 버렸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못 찾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고 다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뭐 그런 기사가 나온 건 사실이고요. 휴대전화를 어쨌든 못 찾고 있다는 거는 뭐 어제 확인한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이었고 다만 뭐 검사가 먼저 들어가서 뭐 면담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사실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을 계기로 해서 화천대유 특혜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 아마도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 조만간에 검찰에 소환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을 걸으며 밝은 햇살이 흘러내려와 나를 부르네 chiquilla mía somos como el temporal que arrastra todo y no le importa dónde va nuestro cariño es un barco en alta mar 네, 1984년인가요? 뭐 혜성처럼 등장했던 신인 가수죠. 임병수 씨의 아이스크림 사랑이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 임찬영 기자가 저희 셋 가운데 가장 연배가 어릴 것 같은데 이 노래 압니까?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네. 아는데 혹시 모른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전 알아요. 아시죠? 예. 그 스페인어를 또 잘하는 가수여서 스페인어 가사도 이 노래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께 이 노래 들려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 무겁고 어두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서 좀 기분도 좀 전환하실 겸 흥겨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남부지방이 요즘 상당히 10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는 기상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3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도 보면 말이죠. 흐리긴 해도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가 10월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주변에 있는 분들과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라고도 하고 하드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 하나 사서 나눠 드시면 더위가 조금 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10월 한 달 힘차게 지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